이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 국회인데 극심한 정쟁에 빠져들면서요. 역시나 여야가 또다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3년 연속 이 법정 처리 시한 넘기게 됐는데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막판까지 합의가 쉽지는 사실 않은 상황이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먼저 보고 계십니까? 그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늘 그래왔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것도 없죠, 사실은. 예. 국회가 그 국회 선진화법을 도입한 후에 법정 시한을 지킨 해가 2014년과 20년 두 번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요. 헌법은 또 국회가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정부의 그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예.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당 요구를 좀 들어가면서 협상하는 게 보통인데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전혀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노란 봉투법과 그 방송 3법 이거 모두 거부권 행사하면서 강경 일본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작년처럼 올해도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려고 오히려 야당이 애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보이고요. 보수 언론에서는 이 국회가 정쟁의 혈안이 돼서 예산안 통과가 마치 야당 때문에 기한을 넘긴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실상은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몽리를 부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좀 보도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야가 지난달 27일부터 뭐 소소위까지 가동을 하면서 소위 이제 밀실 논의도 이어왔지만 합의는 도출이 되지 않고 있으나 쟁점이 많아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헌정사상 최초로 준예산 정국에까지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으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정부 원안 통과를 바라겠죠. 근데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부결된 안건이 회기 중에 다시 제출되지 못한다는 그렇죠. 그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요. 12월 31일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새해부터 사상 초유의 그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제54조에 의하면은 국회가 예산을 12월 말까지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에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예산이군요. 예. 그래서 다만 준예산 집행 상태가 되면 구체적인 집행 대상과 요건 등이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준예산은 정부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만 허용이 되고 정부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그런 지출 이런 건 일단 통제가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준예산이 실행된 적이 있는데 정부 차원의 준예산 집행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올해도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어떤 분야에서 접점을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쟁점이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이미 알려진 대로 올해 대비 내년에 3조 1천억 원 삭감한 그 연구개발비 R&D 예산 이 보건 규모도 쟁점 사안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당은 삭감액의 절반 정도인 1조 5천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이제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그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카이스트를 포함해서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를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도 이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예산 중에 하나인데요. 정부는 올해 이제 4조 6천억 원이었던 예비비 예산을 내년에 4천억 원 늘려서 5조 원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예비비 규모가 너무 많다. 그래서 2조 원 삭감을 요구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밖에 뭐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도 지역화폐요. 예, 예. 작년에처럼 또 올해도 0으로 언론을 해놨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7천억 원 증액한 안을 올렸고요. 또 공적 개발 원조 예산도 지금 정부는 증액을 편성했는데 민주당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 청년 예상도 이게 쟁점인데요. 각 당이 추진하는 그 중점 정책이 달라서 막판 줄다리기가 이제 치열할 전망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에서 3만 원 청년 패스 예산을
2,900억 원 신설하는 대신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표적인 그 내세우고 있는 청년 일자리 사업인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은 2,300억 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자위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제 900억 원을 포함해서 2조 5천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상당히 논란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쟁점 항목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전 예산인데요. 예, 원전. 예, 산자위에서 1,000억 원대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을 포함해서 한 1,800억 원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예산을 삭감한 대신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과 그 금융 지원 사업에 3,900억 원,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 개발에 579원 등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교수님 그 몇몇 언론에서 보면 대체로 그러니까 원전의 예산이 줄면 그 피해가 국내 이제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담긴 기사들이 보이거든요. 네. 이건 정말일지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예산이 줄면 당연히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원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900원 가량 줄어들었고 특히 그 ISMR 그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 네. 사업비가 이제 전액이 삭감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업계는 이 같은 예산 삭감으로 원전 생태계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원전 생태계가 뭐 무너졌다는 얘기는 사실 이미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나올 때부터 6년간 계속되던 얘기였고 뭐 새로울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네네. 여기서 여야가 예산 결정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원전 예산을 줄이는 것이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린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고 원전 예산만 늘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을 삭감을 하면 신재생 에너지 생태계도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걸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국제에너지기구의 그 1차 에너지 공급망 전망에 따르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에너지 공급망 중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이 2030년에 31%를 달성해야 되고 2050년에는 70%까지 올려야 됩니다. 우리에겐 상당히 좀 어려운 목표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이게 원자력 비중도 8%에서 한 12%가량 맞춰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기 생산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29%를 차지하고 재생 에너지 비중은 6.3%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통계에 따르면은 2020년 독일이나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그 다수 유럽 국가들에서 전체 국가 발전량 중 재생 전력 비중이 4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으로 전체 전기의 한 70%를 공급하고 있는 것. 이 프랑스 자체도 재생 전력이 전체 전기의 25%나 차지합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군요. 예, 이게 중국도 28%나 되고 일본도 21%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이 6.3%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전이냐 태양광이냐 이거 왈부왈부 뭐 싸울 시간이 없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이 지금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여야 뭐 강대강 대립만 이어가고 있는데 현 상황이 좀 어떻게 풀렸으면 하시는지 교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끝으로 듣겠습니다. 예, 국회가 정부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정부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세금이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제대로 쓰이도록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상권분리 원칙에 따라 부여된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놓고 국회와 정부 여당이 줄다리기 하는 것은 이게 정쟁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므로 그 언론에서는 이를 마치 여야가 정쟁을 일삼느라고 예산 심의가 늦어진다고 이렇게 질타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656조 그리고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60개 부처의 663개 사업으로 짜여져 있는데 상임위에서 그 한두 차례 예산 소위를 거치거나 주요 심사를 마무리했고 그 이후에 모든 결정권은 예결 위에 그 소소위라고 하는 협상단에서 양당의 지도부가 결정을 하고 있는데 몇몇이 모여서 그렇게. 예, 이건 사실 짬짬이 예산 심사 관행이거든요. 이걸 국회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시간을 여유를 두고 교섭단체 등과 그 협의하에 예산 심의를 좀 더 현실을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방대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총선에 대비해서 지역구 예산 챙기는데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인데 특히 이번에 더 그렇죠. 예, 그 짧은 기간에 모든 사업들을 꼼꼼히 따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국회의원들 토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을 좀 염두에 두고 양당이 좀 국민의 그 관점에서 좀 예산 심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바른경제 오늘은 올해도 법정 시한을 이미 넘겨버린 2024년도 예산안의 쟁점 사항 등을 짚어봤습니다. 행복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대세남 오늘의 이슈, 오늘은 최근 단행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개편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아봤는데요. 휴대전화 끝번호 5509번 쓰시는